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아내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인사검증 문제와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 난민이 고초를 겪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오늘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수교 이후 양국이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5원까지 치솟으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적인 달러화 초강세 속에 대통령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급등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4만여 명 줄어든 13만 4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출석 통보 14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5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출석 전 SNS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몰랐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담당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이뤄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입니다. 당시 김 씨의 지시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대답하면서 조사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사적 심부름과 결제 등을 지시한 의전 담당 배모 씨와 지시를 받은 공익신고자 A 씨를 소환한 데 이어 김 씨까지 핵심 인물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결론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파장도 거셀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게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다시 한번 사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비서관 배모 씨가 쓴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이 부인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제1야당 유력 당대표 후보라는 지위로 경찰 수사에 어떤 압력도 가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여당 내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낸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주도한 절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마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 등과 결합해 심각한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대자와 가까운 인물 윤핵관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 맞받아쳤고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김기현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에 비유하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볼멘 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이미 1년의 과정을 조율한 뒤 탄원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에 우선한다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논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두 후보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토론회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올라와서 저도 몰랐고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당원들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미비와 내용에서의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이 지금 당원 개정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수십 년 전에 폐지된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그 경찰국장 후보가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과정에 정말 큰 해악이었던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장관 탄핵은 역풍맞을 가능성도 있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들어서 장관을 해임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 더 오만해 보이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쪽으로
그 공을 떠넘기는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사적 채용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후안무치하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편협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난맥상을 두고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압박했습니다. 민생을 도외시한 좌충우돌 실언과 정책 헛발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지지율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사과하고 책임질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채용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육촌 채용하고 친구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죠. 사적 채용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러한 공세에 국민의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청와대 인사를 주변 사람으로 채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쉬운 보좌진 출신들을 채용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검사들, 수사관들일 겁니다. 그분들을 몇 명 채용했다고 그게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겁니까? 그러면서 사적 채용을 겨냥한 비판을 편협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그리고 지금 많은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별정직이 있는 그런 현실을 두고 유독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기록적 폭우에 대통령이 자택에서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침수가 여기저기서 생길 때 대통령은 어디 계셨어요? 자택에서 업무 보고받고 자택에서 업무 지시하고 컨트롤 타워라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택에서 일 보면서? 예. 그런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죠.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총리께서 세종시에서는 행안부 장관께서 다 지휘를 내리고 계셨고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지휘도 다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으로도 다퉜습니다. 관저공사 그리고 용산청사 공사 관련해서 중 두 가지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관저공사는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 다 해왔습니다. 하고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야당이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을 언급하자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지인 딸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감사원이 하반기 특별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감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 탈원전 정책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셈입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백신 수급 관리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살피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 감사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을 기치로 한 코로나19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시마다 소극 행정, 무사 안일주의로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기관,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 단체 지원을 맡은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야권이 감사원 중립성, 독립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감사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у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умница. 네, 6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펼친다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두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등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항 등 중요 시설과 군사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동남부 크림반도 쪽과 북쪽인 벨라루스 국경에선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고 남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 반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전쟁 목적은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 보호.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군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입니다. It's very nervous and dangerous, and we arrive because we have the young children, so young child. 초기에는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전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수도 키이우와 2대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등 반격이 이뤄진 겁니다. 지금은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도네츠크까지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와 맞닿은 헤르손 수복 작전을 선언하면서 일전이 예고됩니다.
한때 이뤄진 평화협상은 아예 거론되지 않는 등 호성이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은 자유세계를 이끌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진영 대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전 경고했던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처음부터 초강수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해 무역 거래에 치명타를 입혔고 가스와 원유 수입도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자유세계의 대러 제재를 이끌었습니다.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and that's what we did. We stayed united.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이 안보를 위협한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에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로 대응하며 역으로 유럽 국가들의 균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угроз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наш ответно-встречные удары будут молниеносными, быстрыми.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재는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客观要求和不可阻挡的历史潮流，开历史倒车，企图堵别人的路，最终只会堵死自己的路。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대량 수입하며 러시아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미국과 서방 중심의 자유세계에 중러가 맞서는 진영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의 대중 대러 외교도 선택지가 좁아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중공 민용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5월 5일 우리나라에 불시착했습니다. 오늘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는 사드와 공급망 등 안보 경제 분야의 도전을 맞아 새로운 상생 발전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서에 서명했습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국으로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한중 외교 관계는 지난 200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교 30년을 맞아 양측은 이런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공동 이익을 구현하는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在下一个30年取得新的更大的发展。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로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한중 관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문제를 놓고 중국이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면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이른바 사드 3부를 둘러싼 한중 간 첨예한 입장차가 다시 드러나는 등 도전 요인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한중 간 고위급 소통과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신뢰 회복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먼저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양국 사이의 민감한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정책적 방향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로에 서 있는 한국과 중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화의부동의 자세로 여러 갈등 현안들을 풀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중 수교 30년 만에 양국 간 교역은 47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대중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중교역 수지는 악화 추세에 있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목재와 가죽, 신발. 지난 2000년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우리 기업들의 품목입니다. 지금은 정밀기기와 정밀화학, 반도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 200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본 결과 소비재는 줄고 반도체와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순으로 기술 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중 교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국과의 무역에서 6억 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대중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요 도시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겠고요. 좀 구조적으로는 중국 기술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수출품들이 대체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 혁신이라든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싼 인건비가 매력이었던 2006년까지 중국 진출 신규 법인 수가 2,392개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엔 262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 기지에서 수요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대중 직접 투자 금액은 2000년 7억 9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66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과 기술 추격,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40원을 넘어서면서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외환 당국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1달러에 1,345.5원,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4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치솟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환율 관리를 언급했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되나 싶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론 고환율 사태를 막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한 1365원 정도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65원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달러 초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좀 고조된다면 1400원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43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약세장 속의 반등,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해 최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가 쏠림 우려가 있다며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시장 참가자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 심리에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여건에 편승해 여교의 투기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지난달 말 기본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오는 26일 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6일 폴란드에서 폴란드 국방장관과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 계약이 체결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말 K2 980대, K9 648문을 대량 구매하는 기본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본 계약을 통해서 1차 물량인 K2 180여 대, K9 200여 문의 수출이 우선 확정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 4,4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7,900여 명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과 비교하면 4만 1,200여 명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바뀌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한두 주 더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달부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달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4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오르더니 지난주에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위중증과 사망은 앞으로 2, 3주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 위중증 환자는 최대 90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0세 이상 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20.8%에 머물렀는데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고 처방기관과 약국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이 곧 국내 도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량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50대 이상 기존 4차 접종 대상자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는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령층, 고위험군부터 BA.5에 대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현재 지배종인 BA.5에 맞게 개량된 백신은 조금 늦게 개발돼 국내에는 초기 오미크론 BA.1을 토대로 개량된 백신이 먼저 들어올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로 강원 지역에서 확인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북을 거쳐서 남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주변 언덕 아래 녹색 철망이 둘러쳐졌습니다. 바닥에는 회색빛 생석회가 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임시로 묻어둔 곳입니다. 죽은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ASF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충북 단양에서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14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퍼진 겁니다.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장 3곳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혹시 키우는 돼지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 바깥쪽에는 야생 멧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독도 오래 하고 시설도 꼼꼼히 점검하지만 불안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올 여름에 비가 많아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 ASF까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ASF가 확인된 건 상주, 울진, 문경에 이어 4번째. 모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된 사례로 양돈 농장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축산당국은 영주를 포함해 주변 5개 시군에 있는 돼지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지 않도록 포획하는 작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출몰하는 지역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사체 발견 주변 인근에 긴급 차량망을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을 이유로 산을 찾는 사례가 늘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ASF 발생 지역에선 산행을 자제하고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벌써 가을이 왔나 싶은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에 머물겠고요.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면서 낮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경남 해안은 오후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대전은 22.5도, 대구는 2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충청과 경북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아내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통령 측근이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내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 난민이 고초를 겪고 있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오늘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수교 이후 양국이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4만여 명 줄어든 13만 4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의 도입과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SNS 게시글이랑 똑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오늘 소명 어떤 부분 위주로? 오늘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를 복수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전국의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정청래,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10여 명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김건희라는 성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절대 성역은 반드시 절대 부패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여권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대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라며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쏘아붙였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대선 패배에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역풍이 불 우려도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공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어 여야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빗댄 겁니다. 또 윤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연말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를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있다며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로 믿는다고 했던 건 법률지원단의 검토 보고 등을 토대로 한 말이라며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으로 천동설을 믿었다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봤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처지를 빗댔던 로마 시대 검투사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도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면 코미디가 된다며 이 전 대표가 그만 자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과 인사 난맥상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공개 채용을 한 적이 없다고 논란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혹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좀 편협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대통령 이 실은 지금 이제 5번째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인 디자이너 딸에 대한 청와대 임명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차지하고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것도 대통령 부부 직원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특별감사에 탈원전 정책 실태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감사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우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사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도 하반기 감사에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정책 등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 전 세계가 K-방역을 극찬하는 가운데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점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 도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먼지 털기식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거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이른바 소통령이란 비판 속에 검찰 직접 수사권 복원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두루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 악연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는 국회에서 연일 충돌하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지난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조국 채널A 사건으로 한직을 전전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타격 발탁의 주인공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야반 도주국이라고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등 검찰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하나둘씩 풀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사실상 되돌리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수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권 행사도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콕 집어 주요 요직에 앉히고 친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한직에 보내는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단행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야당 소속 시장과 교정시설 현대화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유신 정권 시절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의 빚 고문까지 덜어줬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집을 팔고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하지만 국회에서는 연일 충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은 물론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조국 채널A 사건으로 얽힌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건건이 부딪혔습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과거 악연에 대한 반감에 정권 초반 기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정작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반 확실한 원톱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지만 검사 동기이자 윤석열 사단 핵심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묘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다음 달 검수완박으로 불려온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바꿔 직접 수사 범위를 복원하려는 법무부에 이어 검수완박법 무력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엔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가 자기 수사를 정당화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직접 수사 범위 제한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조항이 실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를 놔두고 다른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하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탈북어민 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당장 마무리되기 어려운 현안 수사가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개정법 시행 전 해당 조항을 우회하는 예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검사를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등으로 한정하고 그 검사만 아니면 다른 수사팀원의 기소는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소만 하면 이후 공소 유지는 수사검사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봐도 개정법 취지는 기소 여부를 다른 검사가 판단하라는 것이지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까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또다시 법 조항의 허점을 노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 취지를 허문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참여하진 않지만 수사팀과 반대 논리를 가진 이른바 레드팀 검사를 별도로 배치해 기소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 역시 개정법 조항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차원이라며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청 의견을 듣고 법무부와도 협의해 이달 안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청 내부 규칙은 대통령령과 달라서 입법 예고나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재됐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이 몸담고 있던 노동단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YTN 취재진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수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 하고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그 바로 사건이 끝나고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일이 뻔한 일인데.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보한 수사 서류를 보면 김 국장에 대한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지난 1989년 4월 28일 연행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 회원의 치안본부 수사 기록에서 발견된 조직도입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파악한 인노회 일부 회원의 본명 또는 가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국이나 부평 지역 등은 앞서 연행된 사람이 소속된 일부 분회만 명단이 작성돼 있는데 유독 제3지구 부천 지역만 9개 분의 전체 명단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대해선 첫 연행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이미 전체 조직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당시 부천지구를 책임지고 있던 위원장이 바로 가명 김봉진, 김순호 국장입니다. 그동안 인노회원들은 치안본부가 가지고 있던 조직도가
김 국장 밀고 특채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자료가 확인된 겁니다. 도표로 되어 있지 않고 1년 번호를 이렇게 쭉 내려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과 가명 뭐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좀 적혀 있었고. 김순호 국장은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1989년 7월 경찰 자백했고 당시 수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치안본부는 이보다 앞선 4월에 이미 인노회 부천지구 조직도를 확보한 거로 드러나면서 김 국장이 본인이 말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경찰에 자백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김 국장 스스로 인노회를 이탈에 잠적했다고 밝힌 시기도 4월입니다. 김 국장에게 경찰 특채를 직접 제안한 거로 알려진 홍승상 전 경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국장이 1989년 초에 자백했고 인노회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를 통해 김 국장의 밀정 의혹도 확인해달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김순호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며 정작 자신이 전한 파일을 스스로 공개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국장을 둘러싼 밀고 특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장 교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밝혀 거취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진출입로 개설을 이유로 예식장 일부 부지를 수용했는데요. 땅 주인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도로공사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건설될 예정지 인근 예식장입니다. 주차장에 10m 높이 차단막이 설치됐고 너머로는 흙바닥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결혼 성수기인 지난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측이 설치한 차단막이 세워지면서 이곳 예식장의 주차장 절반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식장 부지 가운데 1,500여 제곱미터를 수용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결혼식장 입구 일부까지 모두 넘어간 겁니다. 예식장 측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가 초기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땅까지 강제 수용됐다며 환매를 요구했습니다. 상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관공서라 해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조그만 개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대화의 흡수성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개하는 거죠, 사실. 예식장은 고속도로 설계 이전부터 사업상 평가를 마치고 지난 2015년 3월에 들어섰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주민 설명회는 7개월 뒤인 10월에 진행됐지만 예식장 관계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인지한 예식장은 전체 토지를 수용할 게 아니면 절대 땅을 팔 수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탁 금액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보도 없고 우리 땅이 수용이 되는데 이걸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다 했대요.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개념으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예식장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 방법을 찾아주라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적인 설계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안과 최종 계획안은 설계 변경으로 보지 않고 토지 수용 과정은 최종 계획안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정상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입구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도로 외곽에 배수시설 설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토지 수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행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매는 공사가 끝나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동의 없이 막무가내 공사가 진행됐다는 예식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5개 일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는 관련 TF팀을 만드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초 완공된 수도권 일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지은 지 30년이 넘어 겉모습부터 허술한 느낌이 납니다. 녹슨 수도 계량기에는 겨울에 보온용으로 덮었던 옷가지 등이 그대로이고 수도관에서 샌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수도관에서 샌 물이 집으로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기는 건 물론 현관에 흥건하게 물이 고이기까지 합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런 데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큰일 났다. 갈 곳은 없고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내가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 이 정도의 불편을 겪는 곳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근 정부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에 대해 불만입니다. 무엇보다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민간합동 TF를 구성해 일기 신도시 노후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할 때 그 민간 합동 TF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정부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의 자체 사업 추진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공약 파기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안전진단 실시 등이 모두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권한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소음 피해 인정 범위도 넓어질 거란 기대인데 기존 주택에는 한계가 있기는 한 분위기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은 아랫집 남성이 윗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현직 경찰관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감정 싸움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건데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2년 8,700건에서 이듬해 18,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4만 건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시공하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충격 소음 기준도 실제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반영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인데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4데시벨씩 낮추는 겁니다.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인데 낮에도 이보다 적게 소리를 내도록 바꿨습니다.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예외도 2025년부터는 축소합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피해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지금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또한 야간 소음 측정과 현장 상담 당일 소음 측정 등도 확대해서 피해 구제를 최대한 도울 예정인데 이번 대책은 집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윗집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윗집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방편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숨진 차량 폭발 사고의 여파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두기나는 극우 이론가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입니다. которую приходится платить, она может быть оправдана только высшим достижением, победой. Она жила во имя победы. 러시아는 폭발 사고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 나탈야 보우크를 테러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입니다. ФСБ уже установила факт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расследую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деюсь, будет быстро завершено. 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казчикам, исполнителя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й пощады. 우크라이나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23일 저녁 7시부터 25일 아침 7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Це пов'язано дійсно з цією інформацією, яку ми отримуємо від наших спецслужб, від наших військових щодо можливих безпосередньо провокацій. 러시아의 무력 압박이 거세지만 우크라이나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8년 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이번에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Регіону, в Європі, в усьому світу треба здобувати перемогу. Перемогу в боротьбі проти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а отже потрібно звільнити Крим від окупації. Там, де почалося, там і завершиться.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대리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퇴로 없는 전쟁에 몰두하는 러시아가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소용돌이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오늘로 꼬박 30년,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넘어 이제 30이 됐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른바 사드 산불과 반도체 동맹 치포 가입 문제 등 곳곳의 균열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 때 총부리를 겨눴던 한중 양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992년 탈냉전 흐름 속에 이념을 뛰어넘어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방 외교를 일단 매듭짓고 통일 외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추진해 나가는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 나선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공약을 이끌어냈고 양국은 서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방북보다 방한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태난먼 망루 외교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타결과 발효로 양국 관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마늘 파동과 2002년 동북공정 등 굴곡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韩国政府正式对外做出三不一线的政策宣示，中方重视韩国政府的这一立场。 또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치포 참여 문제와 타이완 해협에서 격화된 미중 갈등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두고 이제 겨우 30일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에 대한 기대를 담았지만 신냉전 기류 속에 곳곳에 균열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미연합군 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찾았습니다. 국방부가 장관의 전시지휘소 방문 장면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이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군 사령부 전시지휘소 CP탱고를 방문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예방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전이 첨단 무기 전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운용한 사람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내 멘트는 탑건 2에 나오는 탐 크루즈의 대사 내용. 벌써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들은 모양이지. 경기 성남에 자리한 CP탱고는 산속 화강암 터널 안에 만들어진 극비시설로 한미연합군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지난 2016년 3월 키 리졸브 훈련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방문한 이후로는 군 수뇌부의 방문 장면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CP탱고에 이 장관이 방문해 라케머러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한 영상까지 공개한 건 이 자체만으로도 수위 높은 대북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현 정부 들어 훈련 명칭을 새로 정하고 훈련 내용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군은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훈련 모습도 적극 공개했는데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가 북침 실전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앙위 회의에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당헌 신설안의 최종 확정 여부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오늘 양국의 외교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베이징 시간으로는 저녁 6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과 베이징 갸오위타이 17호각에서 각각 공식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오늘 소환합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늘 오후 전익수 법무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 3명은 직무가 정지됐고 주지사도 과잉 진압을 비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아칸소주 멀베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3명이 용의자 1명을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주먹을 불끈 쥐고 용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고 또 다른 경찰관은 무릎으로 남성을 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폭행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계속해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게시되면서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he incident being investigated is as a criminal act and has been referred to the Arkansas State Police.
아칸소주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3명을 직무 정지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27살의 백인 용의자가 편의점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폭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용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체포 불응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했습니다. First of all, that is reprehensible conduct in which a suspect is beat in that fashion. 경찰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도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는 스스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야외 활동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스스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 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한다며 야외 활동 때 긴 소매와 긴 바지,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쉴 땐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뒤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2, 3주 안에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스스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8월에 벌떼 관련 안전조치가 가장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벌집 관련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8월에 안전조치 출동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2,400여 건, 재작년과 지난 2019년에는 각각 2,300여 건, 2,100여 건 출동해 월별로 봤을 때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출동 건수 가운데 7월에서 9월 사이 출동이 7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자 아침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로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낮에도 27도에 머물면서 낮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경남 해안의 경우 오후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가 물러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부산은 22.2도 등으로 이맘때 수준이고요.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낮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4도 등으로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밤 충청과 경북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